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내년은 이제 하반기에 또 한번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네. 대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자산으로 갔는데 금리를 3% 주더라. 초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자산이 또 일로 옮겨가게 되니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찾아보니까 약 1년 전, 한 7월 달에 저희가 같이 네, 한번 맞습니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나와주셔서 약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네. 한국 사회를 주도할 만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긴 한데 한 3가지 그런 네. 이제 모멘텀을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약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지 네. 여기에서 뭐 최근에 나오는 그런 매크로 변수 관점에서 예.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예. 한국 사회에 닥칠 큰 변화 3가지, 예. 뭐 제로 모멘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이때부터 계속 이걸 좀 말씀드리고 다녔는데요. 이제 금리는 이미 제로 모멘텀에서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돌아섰고요.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네.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1인당 소득하고 이제 인구 문제인데요. 1인당 소득 부분은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는 이제 계속 좀 증가했고, 네. 이제 그 부분의 정체 상태는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1인당 소득, 제가 소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유독 1인당 소득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1인당 소득이 94년 이런 때 한 44,000달러? 1인당 GDP가. 그러다 지금도 뭐 42,000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줄었네요. 예, 30년 동안은 이제 계속 그 수준으로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일본 저거 이제 1인당 소득자 정체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거 완전히 낙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인당은 국민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인구를 나누어 보면은 생산을 하는 인구가 있고 생산을 하지 않는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생산을 하는 인구만 사실은 떼내서 그 인구의 생산성을 보아야 그 경제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죠. 생산을 하는 인구를 떼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1인당 GDP, 1인당 소득의 증가 속도를 보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왜 1인당 소득이 정체되어 있냐? 그는 고령화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로 이 국면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생산을 하지 않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의 1인당 소득은 정체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이 속된 말로 우리가 학급 평균 점수를 올리는데 평균 점수를 까먹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등생은 있지만 예, 여전히 죽으라고 이제 우등생은 공부를 해서 점수를 100점을 맞는데 그러지 자꾸 점수 낮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닥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정체된다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죠. 소득에서 소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소비 국내 내수가 이제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이전에 비해서 2배 증가한다.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상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비해서 고령 인구는 확 증가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인당 GDP가 거의 34,000달러, 5,000달러 이렇게 육박해 있는데 대단한 증가 속도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뭐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유럽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미 이태리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이제 제조업 국가의 생산성 정체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1인당 소득이 정체될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같습니다. 네, 그게 있고요.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너스 모멘텀 이때 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오름으로 인해서 제일 크게 대두될 부분이 이제 부채 성장 부분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돈을 빌려서 네. 빌리더라도 이자 금액이 늘지가 않으니까 계속 부채가 증가하니까요. 부채라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지금 계속 소비를 했던 부분이 이제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정체되니까요. 거기서 성장을 영향을 주는 부분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뭐
금리를 마음대로 낮춰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네. 위기가 왔다 하면은 제로 금리를 썼는데요. 아. 이제는 위기가 왔다 하면은 제로 금리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로 금리를 쓰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려 그러고. 그리고 재정을 풀려 그러니까 재정 이자 부담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 금리 때문에 일어날 문제고요. 1인당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1인당 소득이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생산 가능 인구 문제인데, 전체 인구 숫자 이거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 소위 말해,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데요. 그 인구가 뭐, 이제부터 감소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감소세로 들어서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로 모멘텀은 어차피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바꿀 수가 없고, 그 정도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었지. 생각보다 지금 전망하는 것은 중간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출산율을 보면은 중간 시나리오가 아니라 더 나쁜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뭐 여전히 가속화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인당 소득도 앞으로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금리는 이미 이제 떨어지다가 플러스로 확 전환을 했으니까요. 그 제로 모멘텀은 뭐 여전히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좋은 신호죠. 그 다음에 물가를 잡고 나서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챌린지는 장기 저성장 부분의 챌린지를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저성장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뭐 귀담아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당장은 물가가 급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사라지는 부분, 이것하고 결국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물가에 대한 챌린지를 극복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 다음에 이어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로 금리 모멘텀 이게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이제 제로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장기간 동안 낮아진 금리가 약간 반등하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공급 사이드에서 주로 발생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곱씹어 보면은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기보다도 사실 요번에 이제 반등을 하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그 강력한 긴축 때문에 약간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하고 다르거든요. 실질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명목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명목금리 부분입니다. 실질금리는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명목금리가 일단 높아질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잡힌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YOY 전년 대비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잡혀가겠죠. 잡혀가겠는데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내년은 이제 하반기에 또 한번 챌린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물가가 오르면은 근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임금 관련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임금 상승 요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시 이제 물가에 반영되고 하는 소위 말해 스파이럴 이펙트, 이게 이제 제일 우려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혹은 올 3, 4월에 스파이럴 이펙트의 구간에 들어갔느냐 마느냐 이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임금 상승 요구가 있고 임금 상승이 다시 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이 한 번의 과정을 겪을 것 같아 부분인데, 저는 이 스파이럴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중에 주된 요인들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뉴스 틈틈이 나오는 거 보시겠지만은 자영업자가 웃돈을 주더라도 사람을 못 구하겠다. 맞아요.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놨다고 이거 막 아우성을 쳤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이거 웃돈을 줘도 최저임금은 그냥 웃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젊은 사람의 인구가 학령 인구를 보십시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0만이 보다가 지금은 재수생을 포함해서 47만 명이 보거든요. 이 젊은 사람 인구가 툭툭툭 떨어집니다. 이제 40만 대 초반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불과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30만에
매년 30만의 인구 차가 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 상승 요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이끌어갈 부분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때 동안 낮은 임금을 통해서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다 낮춰놨는데요. 이제 임금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의 인플레이션에 반대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안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클리컬하게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다면요. 이거보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겪게 될 부분이 바로 임금 상승, 인건비 상승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 푸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목 금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저금리 시대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임금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그런 인플레이션 관점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사실 임금이 올라야지 소비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임금이 오르는 거는 뭐 적당히 오르는 것도 괜찮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준 상태에서 오르는 게 문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임금이 이제 생산성이나 물가 상승률 뭐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과거 20년 보면은 20년도 그렇고 좀 더 30년 정도 기간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세계 시장의 제일 특징적인 것이 노동 공급이 무지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14억 인구라는 곳이 노동시장, 인도의 인구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노동 인건비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오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의 공급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물건의 가격은 싼 거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그때 우리가 Great Moder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안정기라는 것이죠. 뭐 경제는 성장을 하고 하는데 물가가 자극이 없네. 그게 이제 그래서 2003년 이때 보면은 영란은행 총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화두가 그거였어요. 골디락스란 말도 했고 Great Moderation이라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서 이제 노동 공급이 계속 공급되는 것들이 이제 반대로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의 공급량도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가게 될 것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그게 이제 그래서 조금만 뭔가를 자극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요를 자극한다든지 하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 분이 언론 지상에서 한번 이 말을 제가 참 눈여겨봤는데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중요하지 않아서 그 경제학을 가르칠 때 인플레이션은 거의 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요인이 다양한 요인으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로 생겨나리라고도 별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이 이렇게 큰 패러다임이 서로 완전히 다르게 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이 또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학의 핫 이슈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왜 생겼느냐, 네네. 뭐 이걸 어떻게 잡느냐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없어진 것처럼 무슨 짓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것처럼 했다가 앞으로 일어날 시기는 이제 또다시 약간 인플레이션이 좀 뭔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뭐 일단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 한번 그렇죠. 한번 중앙은행이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또 한번 대두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우리가 Great Moderation이라고 불렀던 것보다는 찰스 구드하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Great Reversal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약간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적당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좋잖아요. 좋죠. 주식시장에도 좋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요를 확장한다든지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등등의 충격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재정을 확장한다든지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좀 앞으로 접어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목 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 초저금리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저금리 시대도 만만치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높을 때긴 했지만은 그린스펀이 2008년에 네. 자기 자서전을 쓸 때 그때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제목을 이제 거기서 세계가 은퇴한다라는 것으로 그 챕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네. 앞으로 상당한 고금리가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왜 고금리가 오느냐?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고 네. 왜 물가가 오르느냐? 중국의 노동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2008년에 했는데 사실은 금리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 10년 동안 더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눈여겨보고 있다. 말은 맞는 말인데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는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린스펀이 말했던 그러니까 세계가 은퇴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인구의 특징 때문에. 인구의 특징. 그래서 그때 그린스펀은 자기 자서전에서 금리가 두 자리 숫자를 같이 모른다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때로선 틀렸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금리가 갑자기 리버스를 하면서 보면은 그 금리 부분이 앞으로 또 저금리로 가고 우리가 80년대, 79년 이 정도 해가 미국 금리가 최고점을 치고 이제 쫙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4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그래서 전체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쪽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금리의 모멘텀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게 제일 크고요. 예. 그러면 약간 좀 그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는 약간 그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뭐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한 1년 반 동안은 이제 돈을 계속 잃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화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채권 시장인 가격 변화보다 이제 쿠폰, 소위 말해 거기 이유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0.5%일 때 사람들이 채권 살 맛이 별로 안 나죠. 그렇죠. 근데 3%만 돼도 이거 사볼만 하네 생각을 하거든요. 채권 시장은 뭐 수요가 생기고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죠, 사실은요. 예, 이제 상당히 대안 수단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전에 2021년, 2020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갔더만은, 채권으로 갔더만은 금리를 0.5% 주는 거예요. 되게 재미가 없었죠. 네. 근데 앞으로는 안전자산으로 갔는데 금리를 3% 주더라. 그럼 괜찮죠, 사실은. 자산 관리하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게 과거에는 무위험 수익률이 거의 0.5, 뭐 제로금리 이건 저 갔다가 이제는 한 2%, 3% 이렇게 가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자산 관리하기가 조금 편해질 수도 있고 자산을 내가 조금 안정되게 꾸며놔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대체되는 자산의 일종이니까 이전에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많이 옮겨왔잖아요. 많이 왔죠. 예, 뭐 수요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연속적으로 해나가면은 이제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초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자산이 또 일로 옮겨가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안전 자산이라고 했던 게 뭐 3%나 그 이상 이자를 그렇죠. 주면은 네. 사실 주식 시장보다 달라지죠. 채권 시장이 자금 규모가 더 크긴 하잖아요. 훨씬 크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 또 빠져서 이쪽으로 올 수 네,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경제가 더 금리보다 뭐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다든지 더 많이 성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글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채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투자자들이 염두를 해야 된다. 향후 2050년 앞으로 30년이죠. 네. 그때까지 인구 구조 면이나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장.
예, 주식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알파를 낼 수 있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보면은, 시장은 참 그 균형을 찾아갑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 작년 미국 시장을 따지자면은, 작년 하반기로 따지자면은, 이 안전자산 3%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죠. 네.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떨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죠. 가격은 떨어졌지만은 기대 수익률은 높여주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어디나 이렇게 그 순간에 보면은 약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리가 이만큼 올라간 만큼 주가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수익률을 내기 위한 가격 수준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한 3, 40년 만의 변화이긴 해서 그런 변화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한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빅마우스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말을 또 하긴 했어요. 오늘 또 주제와 또 걸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나라가 뭐 될 것이다,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예, 뭐 우리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고 둔화되는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노르웨이는 인구가 500만 정도이고요. 뭐 다른 나라 유럽 나라 뭐 해봐야 1,000만, 700만 그렇죠. 예. 근데 대국이라 해봐야 이제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5천만 명이고 우리가 북한하고 합치면은 거의 한 7,500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인구를 가진 나라만 하더라도 대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져도 꽤 큰 나라인 거죠. 그래서 붕괴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말인데요. 다만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의 데이터를 쭉 찾아보면은 그 데이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이고요. 그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지금부터 50년에 걸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고 50년에 걸쳐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 정도가 이제 피크로 막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항상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이 10년이 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는 빨리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일면에는 맞고요. 한 측면에서 맞다는 것은 속도가 세계 역사상 데이터에서 볼 수 없는 속도니까요.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인데 그렇다고 뭐 국가가 붕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민청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민은 어느 나라나 참 핫 이슈가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고요. 유럽 국가는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아프리카하고 거의 붙어 있는 대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몰려들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 수천 년을 이제 툭탁툭탁 싸우고 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입장이죠. 사실 언어나 문화도 다르고 서양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인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민을 받더라도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선족이 많이 들어왔고요. 1차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말 행운의 국가였던 것이 중국의 여러 조선족이라든지 연변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한국민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부족한 인력을 많이 메꿔줬습니다. 이미. 근데 추가로 들어올 인력은 별로 그쪽에서 없어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추가로 들어올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건데요. 그게 이민청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국이 이제 14억 인구인데 중국이 지금 장가를 못 가는 이제 남자가 정령 인구에서 초과하는 인구가 4천만인가 5천만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가 인구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겨우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와 중국 관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인종도 다르고 뭐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문제를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주변의 국가에서 이렇게 해결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면은 줄어들어도 뭐 10% 100만 명이야 금방 들어오겠지만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라면 500만 명이 해당돼야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챌린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민청을 받아들이려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그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고급 인력의 기술자 인력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받아들이면은 또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갈 수 있는 또 시장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민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런 좀 정서상에도 약간 좀 배타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약간 뭐 중국에서 조선족이 많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배타적인 그런 시선도 있고 뭐 최근에 약간 뭐 다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육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특히나 약간 좀 서양 말고 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베트남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유럽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만 보시면 600년을 중동의 아랍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지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이제 당연히 좀 갖게 되는 그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오픈을 하려고 노력은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니까요. 그 부분 문제도 뭐 그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민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잘 연착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물론 이제 뭐 우상향한 다음에 상당히 한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그림이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구가 이제 주가의 결정적인 요인은 전혀 아니니까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GDP가 줄어들면은 기업도 그만큼 거기 맞추고 가는 거고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대변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업들이 야, 이거 시장이 적다. 나 물러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공급이 조정이 되겠죠. 수요가 준 만큼 공급도 조정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은 뭐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는데 결국 뭐 오르긴 하겠죠. 오르긴 할 텐데 저는 그 오르는 우상향 정도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섹터나 종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약간 좀 그 인구 구조상 약간 좀 탄탄하고 앞으로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는 어딘가요?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죠. 일단 중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사실 시간이 좀 아직까지는 더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은 뭐 아직도 계속 고령화가 진행될 거고요. 그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6, 7년 늦게 고령화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고요. 동남아가 좀 생각나긴 하는데. 동남아요. 뭐 거기도 해당되겠죠. 해당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경제가 좀 성장을 해야 1인당 소득이 좀 높아야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뭐 인도만 하더라도 1인당 소득이 $3,000 수준이고 동남아도 뭐 높지가 않으니까요.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다 마찬가지고 하는데 뭐 시장성은 있죠. 그건 여전히 장기적인 시장성은 있고요. 소득도 좋고 그다음에 나라도 튼튼하면서 인구가 좋은 나라, 인구 구성이 좋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아닌가요? 미국이 향후 2050년 앞으로 30년이죠. 그때까지 인구 구조를 보면요, 정말 인구 구조는 참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도 더 넘었는데 그때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이제 스페셜 리포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향후 인구를 보면서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는 인구 면에서도 유럽의 대륙의 총 인구보다 미국의 인구가 앞지르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게 이제 미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해서 특히 노년 부양 비율 같은 경우는 수치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안정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국하고 미국의 경쟁력에서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후달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인구 면에서 중국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고령 인구를 다 이제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은 1인당 GDP가 거의 6만 3천 달러, 4천 달러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인도나 뭐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20배란 소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히스패닉 그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이 있는 겁니다. 미국 안에 히스패닉이 있는 곳이 이머징 마켓인 거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그게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에서 인구 구조 면이나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전기차를 대규모 투자를 하겠죠. 미국 그렇죠. 시장이 큰 시장이죠. 이 선진국 중에서 이만한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1인당 소득이 6만 3천 달러, GDP가 6만 3천 달러의 나라가 없습니다. 6만 달러, 9만 달러 이런 나라들은 다 인구 500만, 룩셈부르크 60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구를 저렇게 3억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인당 GDP가 6만 3천 달러, 전체 나라가 대단한 경우입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인구가 10억 명이 더 들어가서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쓸만한 땅이라서요. 그게 약간 그 땅의 질이 또 있네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토에서 60에서 70%가 산이거든요. 미국은 이쪽에 그 산맥 쭉 로키 산맥하고 흐르는 이런 산맥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서부에 대평원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평원입니다. 예. 그런 평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구 밀도가 얼마나 낮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 중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의 참정을 자꾸 이제 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도 이제 젊은 인구가 많고,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들 아프리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는 중국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인구는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데 젊은 인구가 과연 이게 참 이제 부족 국가로 되어 있고 국가가 통합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자원이 있는 국가는 맨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인구는 많은데 교육 투자가 없으면 그 인구는 부담이 되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인 특유로 교육 투자를 무지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교육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초등학생 졸업생이 되게 많습니다. 초등, 중퇴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저래 성장이 좀 더딘 편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인구는 많아지는데 이 인구가 교육을 못 받으면은 이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석유로 인해서 이미 부자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는 이제 젊은 인구도 많고, 국가도 상대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고 좀 그렇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인구는 뭐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요. 시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젊은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성도 큰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 지금까지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소비 국가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인구 구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헤게모니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미국이 인도의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미국에 다 건너가고. 그렇죠. 거기에서 막 대학교 다니고. 이스라엘에도 절로 가고.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유리한 점이죠. 우리나라가 천재적인 프로그래머가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죠. 뭐. 확실히 좀 인재가 모이는 곳에서 또 기회도 생기고. 물론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또 생기다 보니까. 특히 앞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사이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는 뭐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머리가 만드는 거고 사람의 근육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인구 구조가 바뀌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가 아닐까. 오히려 이런 때 그냥 적립으로 차곡차곡 생각나실 때마다 나누시면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국가별로는 약간 좀 차별화 그런 네.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로 모멘텀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고, 인구 구조도 이렇게 사실 인구 감소를 뭐 늦출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절대 그런, 못 막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 지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쭉 투자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을 잘 맞습니다.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령 사회라면 다 이제 수축하는 관점으로 보죠. 뭐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축합니다. 인구가 줄고 하면 수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 사회가 오면서도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활용하면은 유망할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분야는 뭐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망하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뭐 별로 못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그냥 적립으로 차곡차곡 생각나실 때마다 뭐 ETF나 이런 걸 통해서 사놓으시면은 저거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나 고령자들이 지금 다른 어떤 우리 선배 세대들보다 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제품을 수요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메타버스 분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델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AI 모델 하나 만들면 지금은 뭐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억 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AI 3차원 AI 모델을 내 거를 만드는데 내 얼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나의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이 든다. 그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시장은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죠. 우리가 DNA 검사하는 거, 유전체 분석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전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가 지금 뭐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냥 건강검진 할 때도 막 하죠. 50만 원 주고도 하고 100만 원 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더 적게 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기술 혁신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공간 혹은 디지털 지구라 그러죠. 저는 앞으로 되게 재미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게 디지털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디지털 공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이 지구상에서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디지털 지구에서는 내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 영역이 꽤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60대, 70대는 컴퓨터를 잘 못 써서 그러는데 40대, 50대는 지금 쓸 줄 압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하면은 50대, 60대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디지털 공간을 좀 찾고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구, 이 지구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디지털 지구라는 곳에서, 그게 메타버스니까요. 그것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가 일본이 이제 고령 사회하고 결합해서 그걸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이제 뭐 말벗을 해주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 로보틱스 쪽이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된 게 AI 때문이거든요. AI가 있기 전에 로보틱스의 로봇은 거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난감에 AI를 딱 갖다 넣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막 서비스 로봇이, 말부 로봇도 막 대화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약을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것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로보틱스 시장 쪽,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좀 유망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은 인구 구조가 바뀌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나이 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보틱스 측면에서 되게 재미있는 분야가,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자기가 그 뭔가를 스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도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젊은 인구나 나이 드는 인구나 이 둘을 다 스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로보틱스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하는 사회에서 이 분야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합쳐서 한 분야,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 디지털 공간,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 세 분야가 고령사회 관련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 관련해서는 유망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기사를 본 게 이게 앞서서도 임금이 계속 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그 로봇에 대한 투자, 뭐 산업 생산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산업용 로봇은 많이 이제 진전이 되어 있고요. 우리 현대차나 이런 데 다 로봇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로봇 팔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하는 로봇이거든요. 그런 로봇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에 현대차가 작년인가 그 인수한 그것처럼 완전히 이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과 독립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 불을 끈다든지, 뭐 재난에 들어간다든지, 뭐 전쟁에 투입된다든지, 뭐 전쟁 투입은 좀 막아야겠지만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요양을 해주는 요양 케어 로봇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 쪽으로 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스포트하는 것, 나이 든 사람을 스포트하는 이 두 쪽에서 다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8월인가?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 LG는 벌써 했었죠. LG는 벌써. 이게 이제 짐 들고 할 때. 이게 이제 외골격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내골격이 아니라 외부에 뼈를 하나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당연히 군인들한테도 지급이 되겠죠. 그렇겠죠. 옛날에 저희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 저도 기억해요. 소모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외골격 로봇을 아주 경량으로 입혀 놓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좀 그런 사회가 올 수밖에 없죠. 아직은 비쌉니다. 비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다운되면은 고령자들이 관절 안 좋은 사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으신데 관절이 안 좋으세요. 근데 이걸 뭔가 이게 자동화된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다리에만 탁 받쳐주면은 일어나고 앉고 걸어 다닐 때 문제 없게 해주는 받쳐서 화중을 잘 이렇게 최적으로 제어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고령사에서 꽤 유용하죠. 고령자들이 관절이 되게 큰 문제입니다. 약간 세트리온도 사실 그 관절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면서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려 하다가 환자들이 하도 많아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분명히 다가올 미래인 건 맞고 이쪽 시장의 성장을 알겠는데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느냐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긴 하거든요.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1위를 투자해야 되냐? 뭐 이런 약간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종목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바이오나 이런 것 같은 경우 혁신 기업은 어떤 놈이 제일 최종 위너가 될지 모릅니다. 그 뭐 교류직류 전기 싸움 붙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이길지 몰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혁신 기업에서는 어떤 갑자기 숨은 기업이 튀어나와서 시장을 석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을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믿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기업을 패키지로 해놓은 이제 ETF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이오 ETF라든지 뭐 헬스케어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모아놓은 묶음을 사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출간하신 책에 그 ETF가 소개되어 있는데 저희가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거기에 걸맞는 ETF를 저희가 자막으로 이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된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책을 낼 때쯤 네. 해서는 그 ETF가 가격이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S&P 500하고 붙게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기술주도 많이 하락해서. S&P 500도 떨어졌는데 이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S&P 500하고 붙은 거 보고 지금은 가격 면에서 그래도 조금 덜 불편하겠다. 이게 막 이제 작년 하반기나 작년에는 이게 이제 되게 불편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었는데요. 그쵸. 요즘은 이제 거의 50%씩 이렇게 떨어져서 오히려 지금은 좀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책이 작년 초에 나와서 그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필 그때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좀 붙었을 때 나왔으면은 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이제 힘든 기간은 있긴 한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ETF들 한 몇 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제 주식은 최소 5년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종목에 조금 중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2년 정도는 보거든요. 투자해놓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뭐 그렇게 금방 올라갑니까? 그렇죠.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1차로 사고 2차로 사고 또 사고 나서 또 한 6개월, 1년을 기다리고 하면은 총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수익을 내는데 최소한. 근데 이제 ETF라든지 이런 패키지로 된 것들을 사서 수익을 우리가 내려면은 그거보다 이제 더 오래 트렌드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사놓으시는 것. 뭐 바이오 ETF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고 또 샀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사놓으시면은 미래 한 5년, 10년을 바라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뭐 50대, 60대 되신 분은 이거 한 10년 정도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70대 되셔가지고 용돈을 좀 쏠쏠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좋은 투자 대상을 가지고 실제로 약간 자산 배분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저 혁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애플 같은 건 줄지는 모르겠는데 애플만 해도 성숙한 기업이죠. 근데 뭐 바이오 기업 이런 데 어떻게 배당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틈틈이 주식 투자하는 거의 재미 중에 하나가 중간에 돈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는 배당을 분기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산 사람은 지금 주가는 떨어져도 가끔씩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띵동 하면서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든지 간에. 달러로 써 있으니까 이게 계산하기도 불편한데 여하튼 들어왔구나. 기분이 좋죠. 뭐. 예. 이게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배당을 1년 배당을 하는 기업이 거의 70%이고요. 미국은 분기 배당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노음이 정상적인 게 분기 배당. 우리나라는 연 배당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사놓고 1년 내내 기다려야 한번 돈 툭 들어오는데 미국은 분기에 한 번씩 돈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혁신주를 사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가격이 안 오르면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팔기도 하고 뭐 자꾸 손을 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주식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고배당을 주시는 주식을 좀 더 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혁신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이쪽에서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받으면서 좀 이제 주식의 재미를 느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역시 기업은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가치주를 우리가 그냥 배당주로 본다면은 그냥 배당주하고 혁신주를 이렇게 양손에 자산 배분을 해 가지고 계시면은 현금 흐름과 성장 두 마리를 각각 분산해서 반씩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제일 좋은 자산 배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도 받으면서 혁신주에 약간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인프라를 좀 마련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